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2,440선까지 밀리다가 낙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코스피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45.71포인트 내린 2,458.9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5,400억 원가량 순 매수 중이지만 외국인이 5,800억 원, 기관이 600억 원 넘게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서고 성장률 전망을 1%대로 제시한 게 저성장 고착화 신호로 해석되면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거란 소식에 반도체주도 계속 약세입니다. 삼성전자는 2.5% 내린 5만 4천 원 초반에 거래 중이고 SK하이닉스도 1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KB금융과 메리츠금융, 하나금융지주 등도 모두 1에서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6.3포인트 내린 678.09에 거래 중입니다. 이정민 기자, 대형주가 모두 하락하고 있군요. 외환 시장과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0전 오른 1,395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엔 수준입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이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거란 관측이 나오며 약 한 달 만에 한때 150엔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을 빼고 오름세입니다. 니케이는 137포인트 떨어져 38,210선 초반에 거래 중이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대, 홍콩 항생지수, 대만 가권지수는 0.5%대 상승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천 가구로 전월보다 19.2% 줄었습니다. 지난 4월 4,800여 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2월 1,790건을 시작으로 올해 7월 9,500여 건까지 7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도 오름세를 보이며 들썩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9월을 앞두고 8월부터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거래량은 대출 규제를 덜 받다 보니 전달보다 24% 늘어난 3만 1,500여 가구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황 기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뒤 미분양 어땠습니까? 네,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18,300여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18,500여 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고 9월과 비교하면 약 1,000가구가 늘었습니다. 인천의 미분양이 9월 500여 가구에서 10월 들어 1,500여 가구로 3배나 늘었는데요. 인천 외곽에서 최근 준공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 들어 10월까지 집계된 주택 인허가는 24만 4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의 인가는 17% 줄어든 반면 빌라 등의 인허가는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손은 따로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거래 증가분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9만 5천여 가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3,600여 가구, 약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인이 5만 2천여 가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체 외국인 보유주택의 56%를 중국인이 사들인 셈입니다. 또 중국인 소유주택이 6개월 전보다 2,470가구 늘었는데 증가분 10채 중 7채를 모두 중국인이 매수한 겁니다. 뒤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순으로 국내 보유주택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집을 많이 샀나요?
네,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의 72.8%가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재주택이 3만 6천 가구로 40%를 차지했고요. 서울이 24.3%, 인천이 9.9%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부천, 안산, 수원 등이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1주택자긴 했지만 2주택자가 4,800명에 달했고 국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33조 2천억 원 규모로 6개월 사이 0.5%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활용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초대형 항공사 메가캐리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한 건 마일리지 통합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합 작업이 이뤄지는 2년 뒤 마일리지를 통합할 경우 양사 간 마일리지 가치가 달라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합 항공사는 알짜 노선과 선호도가 높은 스케줄을 모두 갖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사가 경쟁을 해오면서 놓쳤던 노선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시간대에 출발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일개사가 되다 보니까 노선의 운용에 있어서 좀 유연성이 좀 있게 돼서 다양한 노선과 다양한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는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은 전체 노선의 42%에 달하는데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은 중단거리 노선은 줄이되 미국과 대항주 등 장거리 노선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장거리는 통합 대한항공으로 중단거리 이용 시엔 저비용 항공사 LCC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업계는 양사 간 화학적 결합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결합보다 문화적 결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항공사는 안전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심리적 압박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양사 합병 여파로 LCC 업계 지갑 변동도 불가피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 LCC로 출범하게 되면서 항공업계 새 판짜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부터 동남아 사이판 등 국제선 중거리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인상합니다. 이전보다 최대 11만 원 오릅니다. 신채연 기자, 환불 위약금 구체적으로 노선별로 얼마나 오릅니까? 네, 한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와 사이판, 알마티 등으로 향하는 노선의 환불 위약금이 최소 3만 원, 최대 11만 원 인상됩니다. 발권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코노미 좌석의 일부 예약 클래스에서 환불 위약금이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발일로부터 90일에서 60일을 이전에 환불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40일에서 20일을 이전에는 위약금이 2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출발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환불하게 되면 소비자는 위약금 3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날짜나 시간 등 일부 예약 사항을 변경할 때 지불하는 재발행 수수료의 경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 한 차례 환불 위약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 인상에 나섰네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국제선 단거리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달 만에 중거리 노선 위약금 인상에도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선호 좌석에 대해서도 올 들어 두 차례 요금 인상에 나선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국제선 초과 수화물 요금도 오르는데요. 기본으로 정해진 수화물 개수를 넘어 한 개가 추가될 경우 유럽 노선은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미주 노선은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저당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CU의 아이스크림 라라 스윗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CU의 라라 스윗 아이스크림 어떤 제품입니까?
네, 라라스윗의 저당 단팥바입니다. 당류 함량이 적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먹어도 60kcal 밖에 되지 않아서 이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으로 유명세를 탄 제품인데요. 그런데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각종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군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며 위생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대장균군은 여러 세균들의 종합으로 보면 되는데 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포함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10월 8일 제조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기자, 회수 조치 중이라는 말은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곳에서 판매 중입니까? 네, 라라스윗 측은 자사몰과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쿠팡, ssg.com을 통해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판매 중단이 됐고요. 다음 라라스윗 제품들은 편의점 CU에서 아이스크림 부문 판매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CU 측은 문제가 된 제조일자의 제품은 판매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라라스윗 측은 제품 회수와 홈페이지를 통한 환불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올여름 여행 대란을 불러온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연말이 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분쟁 조정 이것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오후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을 위한 2차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된 여행사와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환불 책임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을 가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와 민원건이 워낙 많아 최종 조정안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일단 업체별 환불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까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기자, 그러면 소비자 환불은 어려운 겁니까? 네, 자체적으로 선제적인 환불에 나서는 곳 이외의 업체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당수가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소비자들 일부는 업체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소비자원은 이 경우 변호인단과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한국은행의 우울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산업의 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까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전체 지수 흐름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으로 한 달 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1.1% 늘며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9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6개월째 줄고 있는데요. 6개월 이상 감소세를 보인 건 2008년 1월에서 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입니다.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도 0.4%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로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설비 투자는 5.8%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오 기자, 현재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98.1로 지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8개월째 하락세인데요. 통계청은 건설기성 등 건설경기 부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토목과 건축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면서 한 달 전보다 4%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9.7%였습니다. 건설 수주 역시 공공사업과 관련된 철도 등 토목에선 34.3% 늘었지만 민간 부문 건축 수주가 22.9% 줄면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6으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눈폭탄에 차량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때문에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현 기자, 우선 눈길 차량 피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 지난 27일 접수된 차량 사고 건수가 18,556건입니다.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약 11,00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긴급 출동 건수 역시 48,801건으로 작년 11월 일평균 37,0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눈에 차량 사고가 급증한 영향인데요. 어제도 큰 눈이 내렸고 오늘도 오후부터 밤까지 많은 눈이 예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 기자,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도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7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82%로 1년 전보다 2.8%포인트 높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면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여기에 최근 3년 연속 내린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 수입도 줄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말까지 손보사들이 거둬들인 자동차 보험료 수입은 모두 15조 6천억 원인데 1년 전보다 2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한 당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50조 원에 육박해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별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 수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우선 노인 진료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65세 이상 진료비는 지난해 48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었습니다. 전체 진료비가 110조 8천억 원으로 4.7% 늘어난 것과 비교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922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상의 18% 정도인데요.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4%가 넘었습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따져보면 노인이 543만 원대로 215만 원대인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건보료 부과액은 지난해 총 82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13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냈고 연간 기준으로는 1인당 160만 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정 기자, 연금 받아서 건보료로 또 내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6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지난 7월 기준 2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4년 전엔 2만 3천 명대에 불과했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연간 2천만 원, 월 평균으로 167만 원 이상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요. 회사원 자녀 등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년 2월에 전년도 연금 소득을 따져서 결정하는데 올해는 4만 3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 소득 기준엔 금융, 근로, 사업소득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까지 포함되고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경량의 노인 우리은행을 내년부터 이끌어갈 새 수장으로 정진환 부행장이 낙점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최후의 1인 정진환 내정자는 누굽니까? 정진환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1968년생인 정 후보는 경북대 법학과를 나와서 지난 1995년 한일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이후 본점 영업부 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간 우리은행장 인사를 보면 산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 맡아온 관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엔 한일은행 출신이 차기 행장으로 내정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금융자치위는 6명 내외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와 면접 등 4단계 프로그램을 거쳐 정 후보를 낙점했는데요. 자치위는 최근 불거진 내부 통제 이슈 등을 감안해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 국내외 영업 현장 경험에다 중소기업 금융 분야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됩니다. 우리은행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여파로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인데요. 정 후보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행장의 최우선 과제는 관련 사태 정리와 후속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 내정자는 부실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 확대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정 내정자는 은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 문화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며 혁신형 조직 개편과 성과 중심의 인사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다음 달 은행 임추위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내년 1월부터 은행장으로서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일종의 합의금으로 주는 향후 치료비 이 항목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급으로 보험금이 줄줄이 샌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향후 진료비, 향후 치료비 이 지급과 관련해서 개선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네, 금융당국은 향후 치료비를 다친 부위에만 쓰도록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무릎을 다쳐서 받은 향후 치료비를 다른 데 써도 알 길이 없습니다.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면 차 사고 피해자가 이후에 다른 부위에 대한 치료로 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보려는 소위 이중수급 꼼수도 억제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치료비가 치료 행위를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건보급여와 중복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치료비를 주면서 이런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정도 사고에는 또 어느 정도 치료비가 나갔다는 식의 경험 통계를 활용해서 이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향후 치료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향후 치료비 규제가 오히려 이 보험사의 관리 비용을 키울 수 있는 점을 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보험회사도 향후 치료비를 선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추후 치료비나 민원 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향후 치료비 개선 검토는 올 초에 있었던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고요.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선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향후 치료비 개선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바꾸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실생활에 도입되면서 중소게임 개발사들도 개발에 A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마일게이트가 주최한 소규모 개발사 인디게임 축제장인 버닝비버. 올해 3회차를 맞이한 가운데 눈에 띈 건 게임 제작 전반에 인공지능 AI가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2-3시간짜리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은 개발자 5명이 AI를 활용해 1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생성형 영상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배경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이제 합성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써가지고 한 50% 되는 것 같아요. SNS 기반 추리 게임에선 프로필 3,000개 중 1,500개는 AI가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톤이 좀 많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좀 실사풍도 아트톤에 AI를 활용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래서 뭔가 진짜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좀 몰입감도 높이고 스토리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대기업인 크래프톤은 AI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내놨고 NC소프트는 AI 전문 기업을 새로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AI가 이제는 게임 제작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게임 산업 종사자 10명 중 9명은 생성형 AI를 게임 개발에 활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배경 지식이 많아야 게임을 좀 도전을 했다면 이제는 뭐 몇 가지 캐주얼한 게임이라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2-3명의 분량을 얘가 아주 순식간에 해결하는 이런 정도로 막강하다. 한편 일론 머스크도 현지 시간 28일 AI 게임 사업에 출사표를 내면서 이종업계의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을 보이며 추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낮추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일부 중서부와 영서,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